덕이 너, 이 꿈 네가 살래? 네가 좋은 꿈이라며? 네가 가져가면 되겠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놔. 그거 뭐야, 은비녀네? 그거 일이네. 낮잠을 자던 대감집 아씨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납니다. 아씨는 식모가 아끼던 은비녀 하나를 받고 그 더러운 꿈을 식모 덕이에게 팔아버립니다. 비녀 하나에 팔려버린 기막힌 운명. 버려진 꿈 하나가 바꾼 두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감집 아씨가 버린 꿈을 산 식모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매미 소리가 맴맴 울어대는 무더운 여름날 오후. 한양 도성 안에서도 으리으리하기로 소문난 영의정 댁 안채에서는 때 아닌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엄마야, 징그러워! 비단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난 여인은 이 댁의 금지옥엽 외동딸 옥분 아씨였습니다. 얼굴은 곱상했지만 눈꼬리가 사납게 올라가 성격이 보통이 아님을 짐작게 했지요. 옆에서 부채질하던 식모덕이가 깜짝 놀라 물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아, 아씨, 왜 그러십니까? 가위라도 눌리셨어요? 식은땀을 이렇게 흘리시고. 덕이는 얼른 수건을 주어 아씨의 이마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옥부는 덕이의 손을 탁 하고 쳐내며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아우, 재수 없어? 진짜 기분 나빠 죽겠네. 야, 덕이 너, 물 좀 가져와. 냉수로. 꿈자리가 사나워서 목이 다 타들어간다. 덕이는 불이 나게 냉수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옥부는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꾼 꿈 이야기는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내가 낮잠을 자는데 말이야. 갑자기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웬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니? 그것도 그냥 뱀이 아니라 몸통이 내 허벅지보다 더 굵고 시커먼 놈이었어. 구렁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래서 아씨를 물려고 했나요? 물기는 차라리 물었으면 꿈에서 깼지. 그 미끌미끌하고 축축한 놈이 내 치마폭 속으로 쑥 들어오지 뭐니? 아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그 비늘의 차가운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 이거 분명 흉몽이지? 그렇지? 옥부는 몸서리를 치며 혐오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덕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뱀꿈은 재물이 들어오거나 태몽이라고 했던 것 같았거든요. 아씨, 제가 듣기로는 구렁이 꿈은 좋은 꿈이라던데요.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귀한 아이를 가질 태몽이라고. 뭐, 태몽? 야, 너 지금 미쳤니? 내가 시집도 안 간 처녀인데 태몽이라니.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재물은 무슨 재물? 그 징그러운 놈이 나를 칭칭 감으려고 했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병에 걸리거나 귀신이 붙을 흉몽이야. 철없는 옥분 아씨에게는 그저 징그럽고 끔찍한 파충류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찜찜해하는 이 꿈을 남에게 떠넘기면 애군이 사라진다는 속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의 시선이 순진한 덕이에게 꽂혔습니다. 가만. 덕이 너 이 꿈 내가 살래? 예. 꿈을 사다니요? 그런 걸 어떻게 해? 아까 내가 좋은 꿈이라며? 그럼 내가 가져가면 되겠네.
안 그래도 찝찝해서 죽을 뻔했는데 잘 됐다. 자, 빨리 사. 내가 싸게 줄게. 아씨, 저는 돈도 없고 그런 무서운 꿈은 저도 싫습니다. 싫어. 감히 상전이 하라는데 싫다고. 너 저번에 깼던 청아백자 내가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넘어간 거 잊었니? 그거 지금이라도 잃을까? 너 멍석말이 한번 당해볼래? 옥분의 협박에 덕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백자값은 덕이가 평생 일해도 갚지 못할 큰 돈이었으니까요. 덕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돈이 없으면 물건이라도 내놔. 너 머리에 꽂은 거 그거 뭐야? 은비녀네. 그거 일이네. 옥부는 덕이의 머리에 꽂혀 있던 낡은 은비녀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덕이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아씨,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정표입니다. 제발 그것만은. 시끄러워. 이거면 꿈값으로 퉁쳐줄게. 자, 이제 이 꿈은 내 거야. 그 징그러운 뱀도 찝찝한 기분도 다 내가 가져가는 거다. 얼른 나가. 꼴 보기 싫으니까. 옥부는 은비녀를 챙겨 화장대 서랍에 던져넣고는 덕이를 방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덕이는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비녀를 뺏긴 것이 너무나 서럽고 억울했지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나서 비녀도 지키지 못하고 대체 뱀 꿈이 뭐길래. 흑흑. 그렇게 덕이는 강제로 아씨의 꿈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덕이의 꿈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씨가 말했던 그 시커먼 구렁이가 덕이의 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덕이의 눈에는 그것이 징그럽기는커녕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 신비로운 존재로 보였으니까요. 어머나, 세상에, 뱀이 아니야. 비늘이 황금처럼 번쩍거려. 어찌 이리 고울까? 이리 온. 나에게 오렴. 덕이가 팔을 벌리자 그 거대한 구렁이는 순식간에 황금빛 용으로 변해 덕이의 치마폭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기운이 아랫배를 감싸는 느낌. 꿈에서 깬 덕이의 얼굴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아씨는 징그럽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리 가슴이 벅차고 설레는 걸까?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온 것만 같아. 아씨에게서 억지로 떠맡은 구렁이 꿈. 하지만 그날 밤 덕이의 꿈속에서 구렁이는 찬란한 황금용이 되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덕이는 왠지 모르게 몸이 가볍고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빼앗긴 은비녀 생각에 속이 쓰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것이었죠. 마당을 쓸고 있던 덕이에게 옥분 아씨가 방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습니다. 야, 덕이 너 거기서 뭐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실실 쪼개고 있어? 기분 나쁘게. 너 당장 뒷산에 가서 산삼 섞인 약물 좀 받아와라. 어제 그 꿈 때문인지 몸이 찌뿌둥해서 안 되겠다. 예, 뒷산 약수터 말씀이십니까? 거기는 산세가 험해서 해지기 전에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말대꾸는 잔말 말고 갔다 와. 늦게 오면 저녁밥 없을 줄 알아.
덕이는 서둘러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습니다. 뒷산으로 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덕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듯 힘이 하나도 들지 않았지요. 참 이상하다. 오늘은 왜 이리 기운이 넘칠까? 한참을 걸어 산 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비릿한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짐승이 다쳤나? 쇠 냄새가 나는데. 덕이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냄새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자 웬 사내 하나가 바위 아래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사냥복을 입고 있었지만 등에는 화살이 박혀 있고 옷은 온통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야, 사사람이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덕이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내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예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콧날이 오뚝하고 눈매가 수려한 것이 한눈에 봐도 귀한 집 자제임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희미했지요. 아이고, 이를 어째.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어. 이보세요. 눈 좀 떠보세요. 덕이가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지혈하려는데 사내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고통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덕이의 손을 꽉 잡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구냐? 나를 해치러 온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그냥 약수 뜨러 온 식모입니다. 많이 다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관아에 알릴까요? 아니면 의원을. 안 된다. 관아는 안 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근처에 있다. 사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덕이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냥꾼이 아니라 무언가 큰 일에 휘말려 쫓기고 있는 귀하신 몸이라는 것을요. 순간 어젯밤 꿈속에서 본 황금용의 눈빛이 이 사내의 눈빛과 겹쳐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제가 아는 동굴이 있으니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덕이는 자신보다 훨씬 큰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꿈도 못 꿀 무게였지만 이상하게도 번쩍 들어 올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꿈을 산 덕분일까요? 아니면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을까요? 덕이는 사내를 인적 드문 바위 동굴로 숨겼습니다. 그리고 치마폭을 찢어 상처를 싸매고 떠온 약물을 먹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공기가 차가워졌고 사내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너무 춥다. 어머니, 소자를 용서하세요. 이런 열이 불덩이 같네. 이러다간 밤을 넘기지 못하시겠어. 덕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외간 남자와 밤을 지새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덕이는 겉옷을 벗어 사내를 덮어주고 자신의 온기로 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죽지 마세요. 제발 사세요. 당신을 살리는 게 제 꿈값인가 봅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새벽녘. 열이 내린 사내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아는 채 쪽잠이 든 덕이의 맑고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사내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덕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천한 옷을 입었으나 마음씨는 비단보다 곱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때 덕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이서 마주쳤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 속에서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대가 나를 살렸소. 이름이 무엇이오? 덕이라고 합니다. 김대감 댁 식모입니다. 덕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 이름은 절대 잊지 않겠소. 나는 사내가 막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핏자국이 이쪽으로 이어졌어. 추격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선비님, 놈들이 온 것 같습니다. 어서 피하셔야 해요. 아니요. 내가 나가서 유인할 테니 그대는 여기에 숨어 있으시오. 나 때문에 그대까지 다치게 할 순 없소. 사내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덕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초록빛이 영롱한 옷가락지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시오. 내가 반드시 살아서 그대를 데리러 오리다. 약속하오. 사내는 덕이의 손을 꽉 한 번 쥐고는 비틀거리는 몸으로 동굴 밖을 향해 뛰쳐나갔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여기 있다. 멀어지는 사내의 뒷모습을 보며 덕이는 옷가락지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선비님, 죽지 마세요. 꼭 돌아오셔야 해요. 그의 가을 영의정 댁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바로 금지옥엽 외동딸 옥분 아씨의 혼례가 치러지는 날이었지요. 상대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인 이조판서 댁 장남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오색 천막이 쳐지고 산의 진미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풍악 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동네를 들썩이게 했지요. 호호, 역시 내가 꿈을 잘 팔았다니까. 그 재수 없는 뱀 꿈을 덕이한테 넘겨버리니까 이렇게 좋은 혼처가 들어오잖아. 덕아, 내 꽃신 좀 똑바로 심겨라. 비싼 거니까 손때 묻히지 말고. 옥부는 화려한 화롯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덕이는 그 발치에서 옥분의 신발을 신겨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얼굴은 흙빛이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거든요. 속이 또 뒤집어지네. 안 돼. 참아야 해. 오늘 같은 날 실수하면 큰일 나. 덕이는 입을 틀어막고 헛구역질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동굴에서의 인연 이후로 덕이의 몸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달거리가 끊기고 밤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올라왔지요. 그렇습니다. 덕이는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덕이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비 없는 자식, 그것도 사냥꾼에게 쫓기던 정체불명의 사내와 맺은 인연이라니. 말하는 순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옥분 아씨가 시집을 가고 난 뒤 집안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덕이의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펑퍼짐한 옷으로 감추고 복대를 동여매도 6개월이 넘어가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한방마님이 부엌을 지나다 쭈그리고 앉아 설거지를 하는 덕이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난히 둔해 보이는 허리춤, 마님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덕아, 너 이리 좀 와보거라. 예, 예, 마님. 너 요즘 살이 찐 게냐? 아니면 옷 속에 뭘 숨긴 게냐? 어디 보자. 마님이 덕이의 옷자락을 걷어 올리려 하자 덕이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확 하고 저고리가 들쳐지자 복대로 칭칭 감았음에도 볼록하게 솟은 배가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너 아이를 가진 게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마님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 식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김대감까지 뒷짐을 지고 나타났지요. 대감집 식모가 아비 모를 자식을 배다니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발칙한 년을 보았나? 감히 내 집에서 외간 남자와 놀아나? 바른대로 되거라. 그놈이 누구냐? 어떤 놈의 씨를 받은 게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 묻지 말아 주십시오. 덕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선비님이 자신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입을 열면 그분이 위험해질까봐 덕이는 끝까지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연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여봐라. 당장 멍석을 말아라. 인연이 입을 열 때까지 매우 쳐라. 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덕이는 짐짝처럼 던져졌습니다. 퍼. 몽둥이가 덕이의 등과 다리를 내리쳤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덕이는 배를 감싸 안고 웅크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뱃속의 아기만은 다치지 않게 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지요. 아가야, 미안하다. 엄마가 아프게 해서 미안해.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널 꼭 지켜줄게. 그분께서 꼭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 독한 년. 끝까지 말을 안 해? 더 이상 내 집을 더럽힐 수 없다. 당장 내쫓아라. 꼴도 보기 싫다. 결국 덕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한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덕이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품속에 숨긴 옷가락지 하나와 뱃속의 아기뿐. 대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세상의 끝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덕이는 닫힌 대문을 잡고 일어서려다 쓰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덕아, 쯧쯧, 몸 조심해라. 이거라도 가져가서 욕이나 해. 평소 덕이를 아끼던 행랑아범이 주먹밥 2덩이를 던져주고는 황급히 들어갔습니다. 덕이는 눈물 젖은 주먹밥을 쥐고 절뚝거리는 다리로 눈 쌓인 산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갈 곳은 단 한 군데, 그분과 처음 만났던 그 산속 동굴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덕이야. 넌 어미다. 내 꿈에 들어온 황금용이 바로 이 아이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보란듯이 키워낼 것이다. 덕이가 대감댁에서 쫓겨난 그날 밤은 유난히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갈 곳 없는 덕이가 간신히 찾아든 곳은 지난 여름 그 선비님을 숨겨주었던 산속 바위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에 그 아늑했던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들이치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덕이는 마른 낙엽을 긁어 모아 자리를 만들고 행랑아범이 던져준 식은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먹으며 버텼습니다. 아가야, 춥지? 조금만 참아. 엄마가 어떻게든 불을 피워볼게. 그렇게 며칠을 버텼을까요? 깊은 밤, 덕이의 배에 알 수 없는 통증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와줄 산파도 따뜻한 미역국도 없는 차가운 동굴 안에서 덕이는 홀로 생사를 건 사투를 시작했습니다. 으윽, 아가야, 나오려는 거니? 안 돼. 정신 차려야 해. 내가 정신을 놓으면 내 새끼는 죽어. 덕이는 입에 옷가지를 물고 비명을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산짐승이 몰려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손톱이 바위를 긁어 피가 맺혔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우르릉 쾅 하고 천둥이 쳤습니다. 한겨울에 난데없는 천둥 번개가 치더니 하늘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동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으아악! 덕이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응애 하는 힘찬 울음소리가 동굴을 울렸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칠흑 같던 동굴 안이 황금빛 서기로 환하게 밝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치 지난번 꿈속에서 보았던 그 황금용이 내뿜던 빛과 같았습니다. 내 새끼, 살았구나. 살아서 나와줬구나. 덕이는 탯줄을 끊고 자신의 치마 속적삼을 찢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기를 품에 안자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덕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몸을 살폈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우렁차게 우는 것이 장군감이었지요. 그런데 아기를 씻기려던 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기의 등 한복판에 붉은 점들이 모여 만든 기이한 무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비늘이 돋친 용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용이다. 등 뒤에 용이 그려져 있어. 아씨가 팔았던 그 용꿈이 정말 너였구나. 덕이는 아기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녀 하나를 주고 샀던 그 꿈. 그 꿈값으로 치른 고통은 너무나 가혹했지만 품에 안긴 이 보물을 보니 모든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아가야, 내 이름은 용이다. 비록 지금은 이 차가운 동굴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하늘이 점지해준 귀한 아이다. 이 어미가 내 뼈를 깎아서라도 너를 훌륭하게 키울 것이다. 그러니 보란 듯이 살아남자. 알겠지? 다음 날부터 덕이의 눈물겨운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먹은 것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자 덕이는 눈 녹인 물을 마셔가며 젖을 짜냈습니다. 산열매를 따먹고 나무 껍질을 씹으며 허기를 채웠지요. 밤에는 늑대 울음소리에 잠 못 이루며 낫을 손에 쥐고 아기 곁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모진 풍파 속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옥분 아씨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산속의 덕이는 달랐습니다. 동굴 생활을 청산하고 산 아래 작은 초가집을 지어 살고 있었지요.
마당에는 10살 된 소년 용이가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눈빛이 샛별처럼 빛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머니, 장작 다 팼습니다. 이제 읍내에 가서 이거 팔고 올게요. 오늘 장날이라 쌀 좀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냐, 조심해서 다녀오거라. 그리고 사람들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도 걱정 마세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님이 꼭 오신다고 했으니까 저는 믿고 기다릴 겁니다. 용이는 지게를 지고 씩씩하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덕이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옷고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속에는 10년 전 그분이 주고 간 옷가락지가 여전히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읍내에 다녀온 용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인 것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장터에 방이 붙었는데 역적 모의를 한 죄인들을 잡는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그 죄인 명단에 어머니가 일하셨던 김대감 댁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라고? 대감마님 댁이 역적이라니? 그럼 옥분 아씨는 어떻게 되었더냐? 모르겠어요. 관군들이 집을 부수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갔대요. 도망친 사람들은 수배령이 떨어졌고요. 덕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내쫓은 매정한 사람들이었지만 한때는 가족처럼 모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철없던 옥분 아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좀 가봐야겠다. 용이야, 집 잘 보고 있거라. 덕이가 황급히 채비를 하는데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귀신곡하는 소리처럼 처량하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보시오. 사람 살려주시오. 밥 한 덩이만. 제발 밥 한 덩이만 주시오. 덕이가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니 거짓골을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다 찢어졌지만 덕이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0년 전 비단옷을 입고 덕이를 내쫓았던 그 여인. 바로 옥분 아씨였습니다. 덕이는 쓰러진 여인을 업어 방으로 들였습니다. 10년 전 비단옷을 입고 호통치던 그 당당한 옥분 아씨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리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누더기 옷. 그것은 영락없는 거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덕이는 따뜻한 보리차를 끓여 여인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잠시 후 옥분이 하고 신음을 토하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혹시 관아에서 잡으러 온 게요? 아닙니다. 산속 민가입니다. 안심하세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습니다. 옥분은 안심하라는 말에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부엌 쪽에서 풍겨오는 구수한 밥 냄새를 맡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이 없었지요. 밥 좀 주시오. 배가 고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소. 제발. 덕이가 서둘러 보리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 한 보시기를 내왔습니다. 옥분은 숟가락도 쓰지 않고 허겁지겁 손으로 밥을 집어삼켰습니다. 예전 같으면 쌀알이 거칠다, 반찬이 짜다 하며 밥상을 엎었을 그녀가 개눈 감추듯 밥그릇을 비우는 모습.
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씨, 어쩌다 일이 되셨습니까? 금지옥엽 귀하게만 자라신 분이. 배가 좀 찾아 옥부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트림을 꺼억하고는 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탓일까요? 아니면 덕이의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진 탓일까요? 옥부는 눈앞의 여인이 자신이 내쫓았던 식모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휴, 이제 좀 살 것 같네. 고맙소, 아주머니. 내 이 은혜는 나중에 갚으리다. 내가 지금은 이 꼴이지만 원래는 한양 영의정댁 따님이요. 영의정댁 따님께서 어찌 이런 산골까지 오시게 되었습니까? 덕이의 질문에 옥부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자신의 기구한 팔자 타령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과응보 그 자체였습니다. 말도 마시오. 다 내 팔자가 사나운 탓이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란 작자가 어찌나 깐깐한지. 아침 문안 늦었다고 트집, 반찬 타박했다고 트집. 내가 참다 못해 밥상을 한번 엎었더니 글쎄 칠거지약이라며 나를 쫓아내지 뭐요? 옥부는 자신의 성질머리는 생각지 않고 시댁 탓만 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시집가서도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쫓겨온 것이었죠.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에 돌아와 보니 이번엔 아버님이 영모에 휘말리셨다지 뭐요. 하룻밤 사이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식구들은 죄다 끌려가고 나 혼자 개구멍으로 도망쳐서 여기까지 온 거요. 아이고, 내 팔자야. 옥부는 방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번쩍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그 꿈 때문이야. 10년 전에 내가 꾼 그 빌어먹을 꿈. 꿈이라니요? 그때 내가 낮잠을 자는데 징그러운 구렁이가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거든. 기분이 나빠서 우리 집 식모년한테 헐값에 팔아넘겼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그게 내 복을 걷어찬 것 같단 말이오. 용한 점쟁이가 그러더이다. 그 꿈이 왕비가 될 꿈이었다고. 왕비가 될 꿈이요? 그래요. 내가 그 꿈만 안 팔았어도 지금쯤 중전마마가 되어 있을 텐데 그 미천한 식모년이 내 복을 훔쳐간 게야. 그년 지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지? 만나기만 해봐라. 내 아주 요절을 낼 테니까. 옥부는 이를 갈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강매했던 일은 까맣게 잊고 남 탓만 하는 옥분의 모습. 덕이는 기가 막혔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왕비가 될 꿈. 그렇다면 자신의 아들 용희의 아버지가 왕족이란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용희가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광군들이에요. 광군들이 횃불을 들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허익, 광군? 나를 잡으러 왔구나.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시오. 잡히면 난 능지처참을 당할 거요. 옥부는 덕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덕이는 순간 갈등했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았던 여인, 원수나 다름없는 여인을 숨겨줘야 할까? 하지만 덕이는 옥분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과거의 악녀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용이야, 아씨를 모시고 뒷방 다락으로 가거라. 내가 나가서 막아보마. 하지만 어머니, 어서, 시간이 없다. 덕이가 옥분을 숨기고 마당으로 나갔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광군이 초가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죄인을 잡으러 온 광군들이라기엔 그들의 복장이 너무나 화려하고 엄숙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비단 가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느냐? 제가 덕이입니다만 무슨 일로? 내관이 손짓하자 가마의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10년 전 피를 흘리며 덕이의 품에 안겼던 바로 그 선비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루한 사냥복이 아닌 눈부신 골룡포인 이미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덕아, 살아있었구나. 내 약속대로 너를 데리러 왔다.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피를 흘리며 쫓기던 사냥꾼은 이제 조선의 임금이 되어 돌아왔고 그를 살려주고 홀로 아이를 키운 식모 덕이는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임금은 덕이의 거친 손을 잡아 일으키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덕이가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옷가락지와 한 쌍인 또 다른 옷가락지였습니다. 보아라, 내 이 짝을 찾으러 오는데 10년이 걸렸구나. 덕아, 고생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전하, 저는 꿈만 같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겁에 질린 채 서 있던 소년 용이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임금의 시선이 용이에게 꽂혔습니다. 자신을 쏙 빼닮은 눈매, 그리고 떡 벌어진 어깨. 누가 봐도 자신의 핏줄임이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로구나. 예, 전하. 이름은 용이라 지었습니다. 제 꿈에 들어온 황금용을 생각하며 지은 이름입니다. 용이, 참으로 좋은 이름이다. 오너라. 아비에게 오너라. 용이는 쭈뼛거리다 임금의 품에 안겼습니다. 임금은 아들을 으스러져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관과 군사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혔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10년 만에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광경을 다락방 틈새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옥분 아씨였습니다. 옥분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밥이나 빌어먹으러 온 이 초가집 주인이 감히 임금님의 여인이었다니. 게다가 저 아이가 왕자라니.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날벼락이야? 저 거지 같은 식모년이 왕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럼 저 아이가 세자 저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옥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낮잠을 자다 꾸었던 그 꿈. 누런 구렁이가 치마폭으로 들어오는 꿈. 옥분은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허? 설마 그 꿈이 내가 징그럽다며 발로 찼던 그 구렁이가 뱀이 아니라 용이었던 거야? 임금님을 상징하는 그 용. 옥분의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비녀 하나에 팔아넘긴 것이 고작 뱀 꿈이 아니라 왕비가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자신이 그 꿈을 팔지 않았더라면
덕이 대신 산에 가서 저분을 만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내 복을 제 발로 걷어찼어. 저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으이구 이 등신아. 옥부는 다락방 바닥을 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창자가 꼬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가서 그 꿈은 원래 내 것이오. 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역적의 딸인 자신은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테니까요. 임금은 덕이와 용의를 가마에 태웠습니다. 덕이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비단옷을 걸치고 머리에는 화려한 장신구를 꽂았습니다. 무명 치마를 입고 부엌일을 하던 식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품 넘치는 왕실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마를 모셔라. 궁으로 황궁하신다. 예의. 웅장한 나팔 소리와 함께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천세 천세를 외쳤습니다. 덕이는 가마 창문을 살짝 열고 자신이 살던 초가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쪽을 향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씨, 부디 몸 조심하십시오. 밥상은 차려두었으니 챙겨 드시고요. 저는 제 운명을 찾아갑니다. 행렬이 멀어지고 집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옥분 아씨가 다락방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덕이가 남기고 간 밥상을 보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식어 빠진 보리밥과 된장국. 그것이 자신의 처지였고 저 멀리 멀어지는 황금 가마가 덕이의 처지였습니다. 으앙,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비녀 하나에 왕비 자리를 팔다니. 내가 죽일려니야. 흑흑흑. 옥분의 통곡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가마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운명은 이미 잔인하게 엇갈려 버렸습니다. 덕이와 용의를 태운 가마가 12대문을 지나 구중궁궐 깊숙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단청과 드높은 기와집, 그리고 수백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줄지어 선 모습. 산속 움막에서 살던 모자에게는 눈이 핑 돌 만큼 어마어마한 광경이었지요. 임금은 덕이에게 수건이라는 후궁 첩지를 내리고 화려한 처소를 하사했습니다. 하지만 비단옷을 입고 금비녀를 꽂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의 시선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덕이가 지나갈 때마다 궁녀들은 입을 가리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경멸이 가득했지요. 들었니? 저분이 바로 그 산속 여인이라지. 어머 말도 마. 원래는 대감마님 댁 부엌대기 식모였다잖아. 손 좀 봐. 거칠기가 나무 껍질 같네. 저런 손으로 전하를 모셨다니. 쯧쯧. 운도 좋지. 하룻밤 승은을 입어 팔자를 고쳤구만. 하지만 천한 피가 어디 가겠어? 걷는 폼 좀 보라지. 영락없는 촌년이야. 덕이는 그 소리들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아들 용이마저 천한 자식이라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왕실의 어른인 대비마마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깐깐한 대비는 근본 없는 식모 출신이
왕손을 낳아 들어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덕이는 용의의 손을 잡고 대비전 문턱을 넘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대비는 덕이가 큰 절을 올릴 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대비마마, 문 안 올립니다. 새로 들어온 이가 덕이라고 하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내 너를 보니 왜 전하께서 마음을 뺏기셨는지 알겠구나. 얼굴은 제법 반반하구나. 대비의 시선이 덕이의 거친 손에 꽂혔습니다. 10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가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진 손. 아무리 씻고 기름을 발라도 지워지지 않는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허나 그 손을 보아라. 흙대가 벗겨지지 않았구나. 그런 천한 손으로 어찌 귀한 왕손을 어루만졌단 말이냐? 내 아들 주상 전하의 용안에 흠이라도 낼까 겁나는구나. 대비의 모욕적인 언사에 주변 상궁들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덕이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손을 치마폭 속에 감추며 움츠러들려는 찰나 옆에 있던 10살배기 용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마마마 소손용이 문안드립니다. 오호, 내가 그 아이로구나. 그래, 가까이 오너라. 대비는 용이를 불러세워 이리저리 뜯어보았습니다. 산에서 자랐다 하여 거칠 줄 알았는데 눈빛이 살아있고 기골이 장대한 것이 영락없는 왕실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 어미가 천한 일을 하며 너를 키웠다지? 내 어미의 저 거친 손이 부끄럽지 않으냐? 덕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이는 덕이의 거친 손을 덥석 잡더니 대비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세상에서 어머님의 손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뭐라? 자랑스럽다? 예. 산속의 모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저를 살려내신 손입니다. 제 살을 깎아 저를 먹이시고 맹수들과 싸워 저를 지키신 장군의 손과도 같습니다. 이 손이 없었다면 오늘날 전하의 핏줄인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손은 천한 손이 아니라 조선의 왕손을 지켜낸 가장 귀한 손이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지 않는 당찬 대답. 데뷔전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덕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내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데뷔는 한참 동안 용이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이내 허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녀석 참, 입이 맵구나. 어미의 처남은 닮지 않고 아비의 기계만 쏙 빼닮았어. 그래, 내 말이 맞다. 왕손을 지켜냈으니 그 공은 인정해야겠지. 용이의 지혜 덕분에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궁궐에는 덕이와 용이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왕자를 낳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중전과 그녀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덕이는 잠든 용이의 머리맡에 앉아 10년 전 옥분 아씨에게 샀던 그 꿈을 떠올렸습니다. 황금용이 품에 안기던 그 꿈. 그래, 너는 용이다. 내가 비녀 하나로 산 운명이지만 이제는 내 목숨으로 지켜야 할 운명이다. 누가 뭐래도 기죽지 마라. 이 어미가
너를 위해서라면 악기라도 될 것이니. 덕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순박한 식모덕이가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눈빛이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궁궐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이에게 학문을 가르치기 위해 스승을 붙여야 하는데 조정 대신들이 하나같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한 종의 자식을 제자로 받을 수 없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는 것이었지요. 스승 없는 왕자. 글을 배우지 못하면 왕이 될 수 없는 법. 덕이는 또다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궁궐안은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임금은 덕이의 아들 용이에게 정식으로 왕자 교육을 시키려 했지만 조정 대신들의 반발은 거대한 벽처럼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천한 식모의 자식을 왕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스승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편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처사란 말인가? 내 아들에게 글을 가르칠 스승 하나를 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들은 지금 과인을 능멸하는 것인가?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성균관의 유생들과 당대 석학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근본이 천한. 아니, 출신이 미천한 왕자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선비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하니 신들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영의정의 말은 겉으로는 공손했으나 속에는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식모의 자식 따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없다는 양반들의 오만함이었지요. 임금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사대부들의 뜻을 힘으로만 누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덕이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처소에 앉아있던 덕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천한 신분이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순 없어. 내 아들이 무시당하는 꼴을 보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딘 게 아니야.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밤 덕이는 붓과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갈한 차림으로 편전에 들었습니다. 편전에는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모여 임금을 압박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전하, 소첩이 감히 어전에 들었습니다. 아니, 후궁이 어찌 정사에 관여하려 하십니까?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법도를 논하기 전에 사람의 도리를 먼저 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감들께서 제 아들을 가르치기 싫다 하시는 이유가 오직 제 천한 신분 때문입니까? 그 아이의 그릇은 보지도 않으시고요. 덕이의 섯을 펄언 일갈에 대신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덕이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전하, 소첩이 한 가지 청을 올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용의의 실력을 시험해 주십시오. 만약 용의가 대감들이 내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소첩은 용의를 데리고 조용히 궁을 나가겠습니다. 허나 만약 풀어낸다면 대감들께서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제 아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덕아, 그게 진심이냐? 아직 10살밖에 안 된 아이에게 조정 대신들을 상대하라니. 저는 제 아들을 믿습니다. 용이야, 들어오너라. 문이 열리고 어린 용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허연 고관대작들 앞에서도 용이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한 눈빛으로 섰습니다.
영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산속에서 자란 촌놈이 글이나 제대로 알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좋습니다. 수건 마마께서 그리 자신하시니 제가 문제를 내보지요. 왕자,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어려운 경전 구절을 읊어보거라. 영의정은 일부러 어린아이가 답하기 힘든 추상적이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두가 용의가 우물쭈물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용의는 붓을 드는 대신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 저는 경전의 문구는 잘 모릅니다. 산속에서 어머니께 배운 것이 전부니까요. 허허, 거보게. 글도 모르는구만. 무식한 것. 하지만 저는 밥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산속에서 굶주릴 때 어머니는 당신 몫의 밥을 덜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밥 한 덩이에 저는 살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임금께서 당신의 것을 덜어 굶주린 백성을 먹이는 마음. 그 밥 한 덩이의 자비가 곧 정치의 근본이라 생각합니다. 순간 편전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나 공자 맹자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명문보다 깊은 울림이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임금은 감탄하여 눈을 크게 떴고 비웃던 대신들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 녀석 보게. 대감께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어려운 말을 쓰시지만 정작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사는지는 모르시는 듯합니다. 백성의 배고픔을 모르는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10살 소년의 일침에 영의정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한 노인,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대제학인 송대감이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내 평생 수많은 제자를 가르쳤으나 이토록 명쾌하고 가슴을 울리는 답은 처음 듣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성군의 제목이십니다. 송대감은 덕이와 용의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수건 마마 소인이 늙고 어리석어 진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디 소인에게 왕자 아기씨를 가르칠 영광을 주시옵소서. 제 남은 생을 바쳐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모시겠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최고의 학자가 머리를 숙이자 눈치만 보던 다른 대신들도 하나둘씩 저도 가르치겠습니다. 소신의 불찰입니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용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어미의 한을 풀어주었구나. 하하, 보았는가? 이것이 내 아들이다. 이제 누구도 이 아이의 출신을 문제 삼지 못할 것이다. 편전은 임금의 웃음소리와 대신들의 탐복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천한 식모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진정한 천재 왕자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중전의 처소에서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대제학이 머리를 조아렸다고. 이런 멍청한 것들. 안 되겠다. 그년과 그 아들놈을 이대로 두었다간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겠어. 당장 그것을 준비해라. 중전의 눈빛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실력으로 안 된다면 더 비열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하려는 음모.
궁궐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검은 그림자가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용의가 편전에서 대신들을 압도하고 천재 왕자로 인정받은 그날 밤, 중궁전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중전은 분노로 몸을 떨며 자신의 신복인 최상궁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최상궁, 내가 말한 그것은 준비되었느냐? 그 천한 무술인연과 그 아들놈이 설치는 꼴을 더는 볼 수가 없다. 내 아들의 세자 자리를 위협하는 싹은 일찌감치 잘라버려야 해. 예, 마마. 용하다는 무당에게서 저주 인형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밤 수건의 처소 밑에 묻어두면 내일 아침이면 영모의 증거가 되어 그년의 목을 조를 것입니다. 좋다. 아주 철저히 해야 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거라. 그 시각 덕이와 용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행복에 잠겨 있었지요. 하지만 그 행복은 처소 마루 밑에서 들려오는 사각사각 흙 파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평화롭던 덕이의 처소에 난데없이 의금부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영모 혐이다. 샅샅이 뒤져라. 하는 고함과 함께 집기들이 부서지고 마당이 파헤쳐졌습니다. 놀란 덕이가 뛰쳐나왔을 때 병사 하나가 마루 밑에서 시커먼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찾았다. 이것이 무엇이냐? 왕실을 저주하는 흉물스러운 인형이 아니냐? 이 인형이라니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본 적도 없는 물건입니다. 닥쳐라. 내 처소에서 나왔는데 발뺌을 하느냐? 이 인형에 꽂힌 바늘이 중전마마의 침소를 향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저주요, 영모다. 죄인을 포박하라. 순식간에 덕이의 양팔이 결박당했습니다. 어린 용의가 울며 매달렸지만 군사들은 매정하게 덕이를 끌고 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는 아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덕이는 차가운 의금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전의 계략임을 알 턱이 없는 조정 대신들은 요사스러운 여인을 처형해야 한다며 들고 일어났지요. 한편 도성 밖 왁자지껄한 장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궐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 틈에 밥을 빌어먹으러 나온 옥분이 쭈그리고 앉아 귀동냥을 하고 있었지요. 자네 들었나? 새로 들어온 후궁 말이야. 중전마마를 저주하다가 딱 걸렸다네. 저런 쯧쯧.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 원래 천한 식모 출신이라더니 무식해서 그런 짓을 했나 봐. 내일 당장 사약을 받게 생겼다던데? 뭐, 사약? 식모 출신 후궁이라면 덕이 그년 말이냐? 그년이 죽게 생겼다고? 옥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의 꿈을 훔쳐가 왕의 여자가 된 덕이 질투 죽을 지경이었는데 막상 죽게 생겼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꼴 좋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0년 전 덕이가 차려줬던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옥분의 눈에 익숙한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터 한 구석 점집에서 황급히 걸어 나오는 여인. 바로 며칠 전 옥분이 구걸하다가 어깨를 부딪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최상궁이었습니다. 최상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무당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은밀히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는 중전마마를 모신다는 그 상궁 아니야? 근데
왜 저런 으슥한 점집에서 나와? 옥부는 호기심에 그리고 동물적인 감각으로 몰래 최상궁의 뒤를 밟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요. 수고했네. 자네가 만들어준 인형 덕분에 일이 아주 쉽게 풀렸어. 그 후궁녀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 자네는 이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게. 입 잘못 놀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줄 알고. 예. 염려 마십시오. 저는 오늘 밤으로 한양을 뜰 것입니다. 옥부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덕이가 저주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전 측에서 덕이를 죽이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람. 덕이 그년이 한 게 아니었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거야. 옥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덕이는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은 평생 덕이를 미워하며 거지로 살다가 죽겠지요. 하지만 만약 자신이 이 사실을 밝힌다면 잠깐 덕이가 살면 그녀는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고 그 아들은 왕자야. 내가 이 누명을 벗겨주면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콩고물 정도가 아니라 내 팔자가 다시 피지 않을까? 옥분의 눈에 탐욕과 생존 본능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망했지만 한때는 대감댁 아씨로서 셈이 빠른 여자였습니다. 덕이가 죽어서 얻는 통쾌함보다 덕이를 살려서 얻을 보상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선 것입니다. 그래, 이게 기회야. 내 복을 훔쳐간 년이니 목숨값이라도 톡톡히 받아내야지. 이대로 덕이가 죽게 놔둘 순 없어. 내 동아줄이나 다름없는데. 결심을 굳힌 옥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짓골을 한 채 무작정 궁궐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최상궁이 무당에게 건넸다가 흘린 비단 주머니인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 의금부 마당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준비되었습니다. 덕이는 죄인복을 입고 형틀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는 임금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임금으로서도 덕이를 감싸줄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인 이 씨는 들어라. 투기심에 눈이 멀어 국모를 저주한 죄 참수형에 처한다. 집행하라. 망나니가 칼을 치켜들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덕이는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아들 용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용이야, 부디 강하게 자라다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형장 입구 쪽에서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멈추시오. 그 칼 멈추시오. 내가 증인이오. 그 여자는 죄가 없소.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단 말이오. 누더기를 걸친 여인이 형장으로 난입했습니다. 군사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옥부는 악을 쓰며 임금을 향해 손에 든 비단 주머니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전하, 이 주머니를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덕이를 죽이려 한 진짜 범인의 물건입니다. 임금의 눈이 커졌고 형장의 술렁임이 멈췄습니다. 형틀에 묶인 덕이가 희미하게 눈을 떠 그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을 구하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옥분 아씨였습니다. 형장에 나타난 거지 여인, 옥분 아씨가 높이 쳐든 주머니.
그것은 중전의 신복인 최상궁이 무당에게 사례금으로 건넸던 중궁전의 문양이 수놓아진 증거였습니다. 전하, 이 주머니를 보십시오. 이것은 최상궁이 무당에게 인형을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준 것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두 귀로 그 모의를 들었습니다. 덕이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것입니다. 옥분의 폭로에 형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비단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상궁의 이름이 적힌 어음까지 들어 있었지요. 모든 것이 중전의 자작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의금부로 가서 최상궁과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감히 국왕을 기만하고 죄 없는 후궁을 죽이려 하다니 내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형장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포박이 풀린 덕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임금은 덕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덕이를 살린 1등 공신, 거짓골을 한 옥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대 덕분에 내 소중한 사람을 지켰소. 그대는 누구인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소. 저는 저기 있는 덕이가 모시던 김대감 댁딸 옥분이옵니다. 전하, 제가 덕이의 목숨을 구했으니 제게도 큰 상을 내려주시옵소서. 저도 예전처럼 기와집에서 비단 옷 입고 살게 해주십시오. 옥분은 체면도 없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덕이는 그런 옥분을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았던 주인이자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구해주는 인. 덕이는 임금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저분의 말이 맞습니다. 비록 과거의 악연은 깊으나 오늘 저와 용의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 공을 치하하여 목숨을 부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전은 폐위되어 사가로 쫓겨났고 궁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덕이는 약속대로 옥분에게 작은 기와집과 먹고 살 만한 재물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옥분이 궐을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다과상을 차려 마주 앉았습니다. 10년 전 주인과 하녀로 만났던 두 사람. 이제는 왕의 후궁과 몰락한 양반으로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옥분은 덕이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며 참아왔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기, 덕이 너 아니마마.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때 내가 샀던 그 꿈 말이다. 뱀꿈. 예, 기억합니다. 그 꿈을 사고 나서 정말로 용이 나왔느냐? 그때 그 징그러운 구렁이가 정말 황금용이었어? 옥분의 눈은 질투와 호기심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덕이는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들 용이를 가리켰습니다. 햇살 아래서 활을 쏘고 있는 용이의 등 뒤로 마치 후광처럼 눈부신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아씨, 저 아이를 보십시오. 아씨께서 징그러운 뱀이라며 헐값에 파셨던 그 꿈. 그 꿈이 바로 저 아이 용이입니다. 뭐라고? 그럼 그게 태몽이었단 말이냐? 그것도 왕자를 낳을 태몽. 예. 아씨가 버리신 그 복을 제가 주었습니다. 아씨는 겉모습만 보고 징그럽다 하셨지만 제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찬란한 용이었습니다. 그 꿈을 산 덕분에 제가 임금님을 만나고 이 귀한 아이를 얻었습니다.
덕이의 말은 비수처럼 옥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비녀 하나, 고작 낡은 은비녀 하나에 왕비가 될 운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옥분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땅을 쳤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내가 그 꿈을 꾸고도 못 알아보다니. 그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내가 왕비가 될 팔자였는데. 옥부는 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덕이는 그런 옥분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운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아씨는 꿈을 가졌으나 귀함을 몰랐고 저는 꿈을 샀으나 그 무게를 견디며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후회하시고 내려주신 재물로 평안히 사십시오. 덕이는 옥분을 돌려보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용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덕이의 품에 안겼습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마치 용이 승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 참으로 곱구나. 우리 용이가 저 하늘을 날아오를 날이 머지 않았구나. 철없는 아씨가 버린 꿈을 사서 조선 최고의 여인이 된 식모덕이 그녀의 이야기는 복은 알아보는 사람의 것이며 지키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간밤에 좋은 꿈 꾸셨나요? 그 꿈 함부로 팔지 마시고 소중히 품으십시오. 어쩌면 그 꿈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황금용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대감집 아씨가 버린 용꿈을 산 식모의 기막힌 운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모두 대박 꿈꾸십시오. 감사합니다.